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언급한 지 꼭 일주일째입니다.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뜨겁기만 한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냥 집이 아닌 좋은 아파트가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동산 대책 방향의 적절성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전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 동향이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오른다. 방금 이제 우리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 김인만 소장님, 새해 시장 동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 대책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요.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도 하셨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네.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통계 지표를 보면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열기가 뜨거운데요. 매매 가격 변동률, 주간 매매 변동 추이, 수급 지수 추이 모든 게 다 상승입니다. 모든 게 다 상승인데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감지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이제 젊은 친구들, 30대들이 영끌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매수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보면 기존에 투자하던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특단의 대책도 나오고 공급 물량도 많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지금 굳이 사려고 하느냐. 기다리면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고요. 못 믿겠고 지금 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자기 자본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꼭 사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서울에 사야 되냐라고 하니까 어차피 지방까지 이제 작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국이 규제라면 차라리 똘똘한 한 채 그냥 서울에 좀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들어가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금리 유동성에 주식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오르다 보니까 나만 안 사면 여기서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심리, 이런 심리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서 정부 정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변창흠 장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공급책 발표를 했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단의 대책 예고를 했는데 이런 불안한 영끌 심리 멈추지 않는 이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보도상으로 접하는 것은 신고가 행진이라든지 실제로 전체 거래 비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우리가 유의해서 좀 봐야 될 점이 1000건의 거래가 될 때 100건을 20대가 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건이 거래가 돼서 20대가 70건을 사면 총량을 볼 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0건에서 70건으로 줄었죠. 그걸 주목해야 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에서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지금 몇 달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들에서 지속적으로 해준다라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불안하거든요. 지금 30대들이. 왜냐하면 청약 점수가 정부가 분양하는 공공 물량을 과연 내 몫이 돌아올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점수가 분양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30대, 40대, 20대는 더 그렇죠. 청약 점수가 도저히 당첨받을 그 근처에도 못 가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끌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부모님이 도와주던 마이너스 대출도 지금 많거든요. 보면 요번에 저번 달에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이 그전에는 2% 정도 20대, 30대가 산 중에 2%, 3% 수준이었는데 12%까지 증가를 했다는 게 그 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표현인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우선의 말씀대로 일단 현재 상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고 가격이 만약에 내려간다는 게 확실하다면 왜 살까요? 그것을 이제 해주는 통로가 뭐냐면 언론인데 언론들이 좀 중점에 서서 균형 감각을 주고 또 정부에서는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다 했어야 되는데
미스 공급하는 시기와 지금 한 3, 4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시간 동안 힘들 텐데 지금 이미 우리 다주택자 투자하신 분들은 파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많이 팔고 부분에서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 준다라면 이런 영끌이 조금 잦아들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약탈적 대출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국가 앞화 미래를 보고 생각한다라면 이런 토론이나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할 때도 이런 외곽적인 부분과 미래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 이건 대출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고 내수가 감소하고 경제는 악순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선진국에서 미국, 일본도 할 것 없이 다 겪어봤던 거고 대한민국의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그 부채 비율이 북유럽 5국에 빼고는 세계 최고입니다. 부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각을 좀 환기시켜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영끌하는 세대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시장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소장님 말씀대로 4, 5년 뒤부터 물량이 나오거든요, 집들이. 네. 그러면 내가 당첨될 집은 없지만 공급량이 는다는 건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예측해야 주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언론상에 제가 보기에 2, 3년 동안 전혀 그런 기사가 나온 걸 거의 뭐 손에 꼽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언론사들한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분들이 좀 양심적으로 좀 그런 보도를 많이 해주시면 이런 영끌하는 젊은이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상당히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 부동산 네.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부동산 그건 분야는 좀, 제가 네. 2년 동안 서칭을 했는데요. 상당히 편향점입니다.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굉장히 좀 제가 뭐 앉아서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택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주택 거래량 굉장히 많았던 기사를 저도 본 것 같은데. 주택 거래량이 이제 뭐 월별 기준, 뭐 전달 기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우리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줄었는 건 사실인데 왜 집값이 오르냐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아직 기대 심리가 남아 있어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심리는 없잖아요. 과잉 유동성에 집값은 실질적으로 더 오르고 있고 양도세 때문에 출구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무조건 가지고 가서 진짜 좋은 지역에 좋은 물량은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자들은 불안하죠. 심리 게임에서 매수자들이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매수자들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는데 아까 30대들 이야기를 했는데 30대 중에서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능력이 되는 30대가 있고요. 능력이 안 되는 30대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30대는 어차피 내 집 마련 지금 꿈도 못 꾸는 상황.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지금 주택시장에 뛰어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또 물어봤어요. 아, 기다리면 상기 신도시 물량도 많이 나오고 네. 청약의 기회가 많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분은 자기는 소득 수준은 높은데 그런 여러 가지 자금 요건들이 있잖아요. 특별 분양을 받으려면 자금 여력에서 조건이 나는 안 소득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지고 가점 점수도 안 되기 때문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나는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청약은 안 될 거야. 청약에 대한 그 미련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뛰어드는 게 있고 정부 정책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공급 대책이 2017년도 이렇게 출범할 때 미리 좀 제대로 나와서 지금쯤 이렇게 착공도 들어가고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으면 오히려 신비를 줄 텐데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원상 회복시키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셨는데 4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이제 와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정책의 신뢰도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좋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언급을 하셨는데 요즘은 뭐 좋은 지역, 나쁜 지역 가릴 것 없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 비수도권까지 모두 다 지금 집값 플러스 전세값까지 다 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지역에 이제 우리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서울은 다 좋은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이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노원구, 도봉구, 네. 강북구, 중랑구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이었는데 이들 지역들도 신축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도 지금 9억, 10억씩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용 6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도봉구, 창동, 쌍용 아파트가 지금 거의 9억 뭐 이렇게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뭐 노도강까지 이렇게 10억 가까이 9억이 넘어서서 10억까지 간다는 얘기는 서울 전 지역이 이제 모든 좋은 지역이 되어버렸고요. 관악구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동탄 이신도시도 이제 13억 찍고 있거든요. 시범 단지도 아닌데도 13억을 찍고 있어서
이게 이제 좋은 지역의 기준은 외곽 지역은 새 아파트, 서울은 그냥 모든 지역이 다 좋은 지역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아파트만이 아니라 이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까지도 좀 오른다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런데 네, 또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많지 않은데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변창흠 장관이 계속 나타나면서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미리 선점하는 어떤 투자죠. 투자 형태로.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취득세나 여러 가지 대출 금지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있는 분들은 뭐 보이지 않습니까? 고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일단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형태와 똑같은 사업 방식을 택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주택이 공급을 할 것이고, 그럼 주택을 또 하나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권을 사는 어떤 투자 형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으로 뭐냐면 대출을 동반하지 않은 거래량의 어떤 증가는 좀 앞으로 많이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묘한 대책이 거래량이 만약에 이게 폭발한다면 지금 아주 뭐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왔을 것이고 역세권에 가깝고 입지도 더 좋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산가들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일반 뭐 젊은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는 그분들이 이제 지금 가격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면 이제 종부세나 여러 분들이 등장을 하니까 투자의 폭이 좀 좁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역세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다들 와서 딱 하나만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얼마 전 그래요? 16일이죠. 16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가 통과냐면 역세권 주변에 저층 주거지 용적률 인근에 한 160에서 200 수준이 많습니다. 다세대들이 160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700%까지 올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되면 지금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이제 발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걸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까지 올리는데 뭐 환승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그 부분들이 이제 다세대나 이렇게 빌라들이 있는 1, 2층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감하게 아마 고밀도로 개발할 계획을 아마 발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 그런 게 오르는군요. 다세대 그쪽 부분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도 있습니다. 그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그 시범지역 8곳이 확정됐잖아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에 다세대 빌라를 매입을 하게 되면 분양권을 하나 받습니다. 아파트를 받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젊은이들이 이쪽을 좀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70곳이 신청을 했거든요. 8곳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나머지 70곳 중에서 한 20곳도 올해 안에 좀 발표할 계획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좀 이쪽으로 좀 그쪽은 좀 대출은 적지만 그래도 전세를 끼고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합쳐져서 다세대 빌라 쪽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고밀 재개발, 공공 재개발이 뭔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쪽에 약간의 투기 수요라든지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면 뭐 정부의 또 다른 동시에 대책이 나와서 가격이 뛰지 않게 그런 걸 해야 제가 되나요?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미리 후보지를 할지라도 네. 미리 그냥 잡아두면 그 토지 상승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법에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할 수 있음에도 미리,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그 미리 어떤 정한다.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기득권 관료들이나 청와대 기득권들의 일부들이 투자를 할 타임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아 그럴까요? 심하게 해석하면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라면 공무원들이 부패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러지 않을 것 99%는 같은데. 뭐 완벽하신데 1%의 썩으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 그분들이 물을 많이 흐르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런 쪽에 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화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색출하는 게 지금 제가 볼 땐 청와대 할 일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또 더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 좀 그런 뭐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공무원들은 없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문제는 집을 구하는 방법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약에 기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뭐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되면 정부가 공인한 로또인데 공인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가능성은 없지만 격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 정말 심각한 문제. 뭐 개선책도 나왔다는데. 개선책이 나와도 일단 당첨 확률이 너무 낮고요. 그냥 로또 사듯이 청약하는 거잖아요. 당첨되면 좋은 거고 당첨 안 되면 뭐 기대 1%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뭐 만점 가구도 탈락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공급 물량 자체는 워낙 제한적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당첨이 되면 또 이게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잘못된지 모르지만 찍어본다면 뭐 분양가 상한제입니까? 저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도 하나, 분양가 상한제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당첨이 되는 사람은 로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기회가 되는 분들은 너도 나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빌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빌라도 틈새 시장이거든요. 어차피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 못 들어가는 분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일단 첫 번째 빌라를 선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수요들인데 최근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공공재개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보면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되던 구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들이 왜 신청을 했냐면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지역들인데 되면 좋은 거고 공공이 얼마나 환수할지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지금 안 되는 지역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빨리 되면 이거는 거의 뭐 로또에 가까운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범지구에서 떨어졌지만 만약에 한남 1구역이 다시 추진이 된다면 엄청난 로또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대책 발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직 안 묶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공공재개발이 아닌 지금 목동도 다시 오르고 있는 게 목동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재건축 예정, 뭐 기대감을 가진 지역임에도 우리도 언젠가는 뭐 재건축 되겠지. 정부가 이렇게 공급 확대로 풀어주게 되면 뭐 목동도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고 재건축도 풀어주지 않겠어? 이런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좋은 의도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는 아니에요. 규제 완화는 아니고 촉진시켜주는 대신에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건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왜곡인지가 되면서 그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미리 묶는다든지 투기 수요 차단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동시에 투기 대책이 함께 나오겠군요. 그러면 미리 못하면 원래는 함께. 이 조항에 보면요, 예. 뭐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면 핀셋 규제로 인해서 뭐 이상한 현상,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01%의 안 좋은 분들이 등장을 해서 이게 시장을 혼란시키는 뭐 그런 이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라면 동시에 이번엔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미리 제일 좋은 최선 방식은 후보지 미리 정해놓고 토지 허락하고 딱 묶어두면 투기성 있는 분들은 잘 안 갑니다. 실수요자들은 들어가도.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안인데 꼭 조금 부풀려 놓고 대책 내고 뒷발 내고 이게 도대체 청와대나 뭐 관료들 중에 엑스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저는 의아할 정도예요. 매번 4년 동안 25번의 대책이 거의 그랬어요. 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날까?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알거든요. 왜 이거를 꼭 틈새를 만들어 놓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대책을 내놓을 때 좀 정확하게 좀 던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어떤 통계원 뭐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말만 나왔고 또 거래 분석원 해가지고 투기 세력 잡고 뭐 계좌 추적권 나오고 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흘러가고.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더 신뢰를 잃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던진 것들에 대해서 새로 발표할 것도 예측이 되지만 기존에 발표하고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신속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 신고가 허위 신고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잡지를 못해요.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를 가보시면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아예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내용은 국토부에서 실거래가인데 옆에 팝업으로 딱 띄워놨죠. 창을. 본 데이터는 계약일 기준으로 믿을 수 없다는 뜻의 어떤 문구를 씌워놨어요. 믿지 마셔라. 실제로 쓰면 안 된다. 그래요? 라고 아예 박아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위 신고 1000개가 들어와서 해지를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뻔히 관료들이나 현장 사람들이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 어린 그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부터 정리해 나가면 시장의 혼돈, 뭐 카페 담아,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사 담아 이런 것들 다 막을 수 있거든요. 포상제 두고. 그래야 우리 영끌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 또 미래를 위해서 밝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언론사분들, 기자분들한테 또 부탁드릴게요. 이런 기사를 좀 많이 써줘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발전돼야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도 정상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그 청약 통장 제도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네.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다시 좀 그 청약으로 돌아가서 청약 통장 무용론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좀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제 기준입니다. 근데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열심히 청약 한다는 통장에 대해서 지금 20대, 30대가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왜냐하면 자본 이득이 저금리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청약 점수가 없어 균등하게 당첨될 기회를 기득권 세대 장년층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점수 어떤 채점제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그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외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일을 한다라면 저 같으면 청약 안철수 의원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연령대별 청약 커터제를 말했는데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50대가 몇 프로 지분 갖고 있고 60대 다 있습니다. 우리 그치, 주택 조사를 여기.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한 세 사람만 열심히 일하면 아 그럼 20대가 몇 프로고 30대가 몇 프로고 몇 프로니 그럼 생애주기 가설 가중치를 둬서 20%가 버는 돈에 한계가 있고 대출이 어떤 이런 다 계산하면 그럼 20대한테는 10%, 30대한테는 15%, 40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커터제를. 그렇다면 국민 누가 봐도 아 평등하게 주는 것 같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청약제도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지금 이번 정부에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좋고 저도 그걸 좀 발전시켜서 정부가 받아들여서 한다라면 젊은 세대들이 좀 박수 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줍줍 자격 강화 대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안 되고 무주택자 중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해당 주택에 또 성인만 가능하겠더라고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왜 이게 이제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작에 이런 고민을 하고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왔다는 게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진작에 이렇게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허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찾아서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청약 가점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약 가점제가 MB 정부 때인가요? 청약 가점제가 만들어지면서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부양 가족은 뭐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 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를 준다는 점은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층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이게 만 30세부터 인정이 되는데 아,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만약에 만 50세 정도 돼서 한 20년이 됐다. 무주택이 20년이라고 하면 나이 50 될 때까지 집을 한 번도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노력을 안 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회 평등 이렇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제도 개선은 좀 이번 기회에 좀 진지하게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을 근데 것 같아요. 청약제도 근본에 대한 진지한 개선 방안은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줍줍 대책에 그런 개선책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대입처럼 미리 예비 당첨자를 다 정해놓고 미자격자가 나오면 바로 위에서 올라가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토론장에서도 이렇게 소장님도 얘기하시고 앵커님도 주시고 저도 뭐 제안 던진 거 이런 거 사실 그분들은 나라의 녹슬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 이건 뭐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좀 늘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제도도 바꿔야겠어요.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은 뭐 국민 탄핵을 해서 내보낸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이분들이 좀 사회에서 좀 열심히 일하는 어떤 생업 현장에 그런 분들 마인드로 진짜 자기 일같이 일을 하지 이건 남의 일같이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무원분들 뭐 대부분은 다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좀 부탁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예. 가점제는 폐지하고요. 생애 최초하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첨적 무주택자들 집 있는 분은 아예 저는 기회를 좀 안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인데 적어도 생애 최초하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문을 더 확대시켜서 그래도 그분들끼리라도 뭐 경쟁은 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이게 추첨제도 있고 가점제도 있고 한데 좀 단순화해가지고 생애 최초 다자녀들한테는 많은 기회를 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추첨으로 공평하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청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3기 신도시 뭐 어떻게 청약이 일정이 지금
확정이 됐나요? 어떤 관심이 거의 굉장히 확정됐다고 보시면 앞당겨진다고 됩니다. 하던데. 예, 맞. 예.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가지고요. 지금 뭐 예정 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볼 땐 변창흠 장관이 이제 고밀도 역사관 개발 대책 발표할 때 아마 일정까지 확실히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금 3기 신도시 보통 이제 지구 지정을 하고 보상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 실시 계획하고 계획인가를 하고 이렇게 개발 계획인가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예년에 비해 예년 한 2기 신도시들이 평균 한 70개에서 84개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토지 보상 부분에서 좀 신속히 기간을 좀 당겨가지고 보상. 사전 분양일로부터 57개월 그러니까 12로 나누면 한 예. 5년이 안 되죠. 한 4년 반 만에 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가능한 얘기는 뭐냐면 토지 분사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 안에 어떤 공기 단축이나 실시계획 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직접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공급의 효과가 시장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아마 설 전에 발표할 게 서울 도심의 어떤 그 확대 방안하고 이 사전 분양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할 것 같아요. 세트로 할 때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나 계획을 발표해 준다라면 그나마 이렇게 영끌하고 좀 혼돈스러운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좀 신뢰를 주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토지 보상금 놓고 뭐 갈등 같은 건 없습니까? 토지 보유자들과 정부 간에 보상금이 높다 낮다 하면서 좀 늦어질 가능성이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뭐 LH나 이런 보상 담당하는 지자체분들이 돈 계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돈 계산만 하다 보니까 치고받고 뭐 인사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이제 신도시 지원 단장을 뽑았습니다. 연말에. 그분들을 뽑을 때 어떤 패턴이 있어요. 토지 보상을 제대로 잘하는 분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의지인데 토지 보상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단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조금 예년보다는 속도가 많이 날 것 같고 예.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 주민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알고 사업성과 비교 검토하면서 협의를 잘 이끌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좀 단축하는 효과를 잘만 해결해 나간다면 뭐 주택시장 안정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상금이 많이 풀리면 그 보상금으로 또 부동산을 사는 시장을 자극시켜온 게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네.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럴 우려는 있죠. 돈이 풀리면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그 돈이 또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은 있어서 정부도 이 문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되는 걸 차단시킬지 그 부분 또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이제 공급 계획을 빨리 당기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5년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5년 후까지 이게 연장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5년 내에 또 시장 분위기가 정반대가 돼서 만약에 5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브레이크 없이 공급 물량이 또 쏟아지게 되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시장의 싶어요. 분위기가 확 바뀔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게 충분히 보시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금리가 계속 저금리 상태를 가지는 않을 거고요. 2023년 지나면 미국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올 때 분위기는 분명히 반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당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필요한 부분은 당겨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